이놈의 아저씨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와서 나에게 반말하며 농담을 걸어올 줄이야. 네가 평소에 그렇게 웃고 그 아저씨들과 떠들다가 갑자기 얌전할 수 있니? 언니는 몰라서 그래요.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요. 누가 작은 년으로 살고 싶어서 사나요? 남편이 죽고 이 세상에 부당함을 느꼈기에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이 오지는 않았다. 숨어 사는 여자가 싫어졌어요. 그런데 가슴에 이렇게 허전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작은 새가 사는 법. 강순이. 언니야, 말할 것이 있어. 나 좀 놔주라. 주인 언니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 나를 빤히 쳐다본다. 낮에 밤을 하얗게 새고 출근한 언니에게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미안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집이 싫어졌다. 몇 번을 그만두려 했지만 진드기처럼 붙어서 나를 붙잡은 언니 때문에 참았다. 한번 마음이 뜨면 붙잡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을 언니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을 모르는지. 솔직히 말해봐. 너 왜 우리 집을 나가려 하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면 내가 보내줄게. 너 이런 일을 다른 곳에서도 한다면 보낼 수 없다. 보나마나 금방 후회할 것이니까. 언니는 나가려 하는 정당한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다그쳤다. 언니, 그냥 쉬려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언니는 양푼이 비빔밥 위에 계란과 소시지를 올리면서 너 그 할아버지가 여기 못 다니게 하지? 맞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싶지만 언니는 어쩜 귀신처럼 내 속사정을 알아내는지 반감이 와서 고개를 저었다. 그냥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고 쉬려고요. 출퇴근도 힘이 들어서. 찌그러진 양푼이밥을 손님상 위에 놓으면서 언니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고 나를 보면서 야, 너 솔직히 말해. 네가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잘 알아. 너는 허리가 아픈 애가 아니야. 나랑 1년을 함께 했는데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너는 절대로 허리가 아픈 애가 아니란 말이야. 출퇴근 힘이 들면 택시값으로 10만 원 더 얹어줄 테니 아무 말 하지 마. 어쩜 언니는 귀신처럼 내가 슬쩍 넘어가려 하는 말을 아예 믿지 않으니 은근히 부화가 났다. 언니, 내가 그럼 소야? 아프지 않고 소처럼 일만 하는 여자냐고. 아무튼 나는 2주 일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둘 거야. 나무 도마 위에 비빔밥 재료로 썰어놓은 당근, 상추, 오이를 노란 양푼 위에 담으며 언니는 굳은 표정으로 아니, 그동안 너를 붙잡기는 붙잡았지만 사람을 구해놓고 그만둘 여유를 주어야 하지 않니? 가락국수를 삶는 크게 찌그러진 양푼에 물을 붓는 언니의 옆모습은 평소에 친한 사람이 아니다. 야박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다. 언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눈치다. 15년 전 마음으로 들어와 절대로 보낼 수 없어서 아니, 나를 놔주지 않은 사람을 언니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안 이상 언니 집에 있고 싶지 않다. 물론 나에게는 우리 아저씨라 칭하지만 언니에게는 그 할아버지로 통한 사람이 언니가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 집을 그만두라는 명령을 했다. 물론 이 집에 쓸만한 남자가 출입한다는 이유가 더 크겠지만 언니 탓으로 돌리자면 나의 남자로 가슴으로 몸으로 깊숙이 들어선 남자 이야기를 시큰둥하게 여겼던 탓이다. 그래서
언니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솔직히 언니, 나에게 너무한 것 아니야? 언니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지난 과거 이야기를 모두 말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이제 떠날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처음 이 집에 들어설 때는 머리 풀어 헤치고 아주 조신하게 앉아 있었지만 이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며 출근했으니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식성이 풀릴 것 같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득하게 나를 위해 참아준다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까. 점심 장사를 할 때 언니는 늘 혀가 아침잠에서 풀리지 않아서 둔하다는 말을 했다. 어젯밤에 열심히 일을 했든가 말았든가 어질어질하든가 말든가 모두 가식 같다. 아니, 엄살인 줄 모른다. 낮에 손님이 없으니까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는 수작인지 모른다. 언니를 많이 이해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정말 언니가 늙어서 우동집을 할 때까지도 이곳에서 함께하리라 맹세했었다. 노후를 언니랑 보낼 생각까지 했던 충신이었다. 이런저런 불만은 접어두고 그냥 살아보려 무척 노력했다고. 언니는 저녁 5시만 되면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가다듬고 표정을 지어본다. 화장품을 잘 쓰지 않은 언니는 손바닥만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입을 쫙 벌려서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라든가 김가루를 휴지로 닦아낸다. 양치질을 개운하게 해야 할 시간에 이런 식으로 몸을 가꾼다. 어쩜 언니가 입고 있는 옷에서는 우동 냄새가 배어있을지 모른다. 이곳에서 종일 입고 또 그 다음날 입고 일한 옷을 또 그 다음날까지 입고 나타난다. 겉보기에는 허리가 잘록하며 옷 색깔을 잘 맞추어 입기 때문에 꽤나 멋있어 보일지 모르나 알고 보면 느리고 게으른 언니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늘 먹는 것은 남이 먹던 것이라면 절대 안 먹고 컵과 숟가락을 늘 삶아야 한다는 잔소리를 한다. 언니가 누워있는 골방은 시끌시끌하게 늘어놓고 살면서 가끔은 부엌에서 깔끔을 떨기 때문에 이런 말을 늘어놓는 것이다. 종일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하면 될 것인데 작년부터, 아니 내가 오기 전부터 무슨 요가를 하러 다닌다. 팔자가 좋아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인지 두군들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언니는 5시 정각이 되면 손님이 있든 친구가 있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어서 발을 동동 굴러도 요가를 하러 간다. 한 번쯤 빠져도 될 일이지. 내 가게도 아닌데 나에게 몽땅 맡기고. 조약돌아, 언니 올 동안은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가게를 지켜라. 손님이 많이 오거든 사람들에게 우리 언니가 잠깐 외출했으니 여러 가지 시키지 말고 한 가지로 통일하세요. 이곳은 우동집이니 우동만 시키라고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아니 그냥 솔직히 우리 언니가 요가 하러 갔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 사람들이 외출했다 하면 혹 바람났다는 말을 해서 유언비어를 터뜨리거든. 조용히 말하며 손을 흔들며 운동화와 추리닝을 입고 문을 살짝 닫으며 떠난다. 1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언니의 말은 앞뒤가 잘 맞지 않다. 낮이나 밤이나 근무하면서 건강을 위해 오래 살려면 잠을 오래 잘 것이지 무슨 요가까지 하러 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길쭉한 다리와 허리, 목선, 얼굴 모두 길게 뻗어있는 언니의 몸을 더 늘리려는 것일까? 언니가 하는 요가 때문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언니는 아직 눈치를 못 채나 보다. 물론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아직 혀가 잠에서 풀리지 않는 사람이니
아직 나를 잡을 말빨이 터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어제 언니가 요가를 하려고 문을 닫고 나간 후 바로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들어왔다. 가슴 떨리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타나면 가슴이 한참 동안 두근두근거리는 사람이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자그마한 키, 코는 높으며 머리는 약간 스포츠 머리형으로 잘라 언뜻 보면 젊어 보이나 다리가 짧은 남자는 언니가 표현한 대로 할아버지가 맞긴 맞다. 60살이 넘었으니 남자라 보기에는 늙었고 할아버지라 보기에는 젊은 분이다. 아이고, 또 왜 벌써 나타나요? 간 떨어질 뻔했네요. 언니가 지금 나갔어도 어떤 때는 다시 들어와요. 갈수록 망각 증세가 있어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온다고요. 잠깐 뒷문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다 오세요. 빙그레 웃으며 남자는 보고 싶어 왔더니 완전히 문전박대네. 야 임마, 내가 손님으로 오는 건데 뭐가 어떠니? 내가 좋아하는 낙지볶음 하나 해와야지. 남자는 당당하게 식탁에 앉으며 정석아, 너 그 앞이 푹 패인 옷이 뭐니? 얌전하게 입어야지. 전번에 내가 사다 준 셔츠는 왜 안 입은 거야? 늘 보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또 시작이다. 아유, 오빠는 많이 입으면 다를까봐 아껴 입는 거요. 이 블라우스가 뭐가 패였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레이스가 예쁘지 않아요? 한박 웃음을 머금으며 코맹맹한 소리를 내어 남자 앞에서 재롱을 떨었다. 나는 어쩜 이 남자 앞에서 애교를 피우기 위해 태어난 여자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다. 늘 입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쓴 이 남자 앞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법은 아니요, 이러면 어때요 하고 대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말대꾸를 부드럽게 해야 하루가 편하다. 아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서 좋다. 정석아, 니네 주인 언니 옷 입은 것 안 봤니? 무릎 내려온 치마에다가 목까지 올라오는 블라우스, 신발도 좀 얌전하더냐. 본받아라. 그리고 머리도 쪽머리하고 천상 여자인데 남자들 앞에서 실실 웃지도 않아. 본받아라. 보는 눈이 있어서 내숭덩어리 언니를 얌전하다, 고상하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 마음에 거슬렸다. 언니는 속으로 이 남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언니는 뭘 좋은 메이커 옷만 입고 신발도 나보다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언니는 옷을 이것저것 색깔에 맞춰 입어요. 그런데 나처럼 깔끔하게 날마다 빨아입지 않아서 3일 입은 날은 우동 냄새가 몸에 배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환하게 웃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손님이라도 비위 맞추기 위해 웃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오빠를 보면 웃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보면 나의 남자인 오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이놈의 자식아, 너 이곳에 나와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주인 언니 잘 모시며 본받아라.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자하더라. 사람은 자고로 얌전해야 하는 법이다. 낙지볶음밥은 맨날 먹어도 오빠는 힘도 못 쓰면서 다른 거 먹어보지. 나는 돼지 두루치기 좋아하는데 5근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언니 없으니까 우리 돼지 두루치기 먹을까? 많이 해서 상추쌈에 싸서 먹으면 좋은데. 어허, 이놈 봐라. 내가 돼지고기 안 좋아하는 줄 알면서 그러냐? 고기는 다음 주에 내가 외식 시켜줄 것이니 낙지볶음이나 해라. 함께 앉아 긴 머리 풀어 재롱을 피우고 싶지만 이러다가 언니가 아는 단골 손님이 쑥 들어오면 낭패다. 부엌으로 들어와 낙지를 굵은 놈으로 잡아 쭉 훑으며 오빠, 낙지 통통한 놈으로 많이 넣어서 매콤하게 볶아줄 테니 기다려요. 나 일하는 예쁜 모습 보면서. 혜야, 많이 넣지 마라. 평상심을 잃지 말라 했지. 그 언니 눈이 커서 다 알아.
장사하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알고 거짓말을 해도 안 해도 다 안단 말이야. 너 가끔 엉뚱한 소리 잘하는데 그 언니 스타일은 평상시 잘하다가 한번 수가 틀리면 보지 않는 성격이야. 그러니 조심하라고. 남자는 계속 주인 여자를 두둔하는 말을 한다. 신경 쓰이게 언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뜻인가? 통통한 낙지를 골라 정성을 다하여 푸짐하게 볶아서 절판에 담았다. 평소에 이 남자를 위해 밥을 해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남편 밥을 할 때 고민스럽게 말을 하면 화가 났다. 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숨어 사는 여자의 셈은 이렇게 속에서 욕구불만처럼 자란다는 것을 모른다. 처음에는 남의 유부남을 만난다는 것만도 큰 죄가 되어 숨어서 모르게 가슴을 태우며 살아야 된다 생각했다. 그런데 죄는 여러 번 반복될수록 불감증을 낳았다. 아무렇지 않을 남의 남자가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데 왜 남의 남자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한번 태어나 죽는 법, 그 남자가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강지처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아니, 확신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작은 년이라 비웃겠지만 그 남자의 사랑 앞에서 내가 큰 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 아저씨라 소개하며 작은 년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이 집 언니에게 아주 떳떳하게 해버렸다. 드러내놓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나의 삶을 누가 보장해줄까? 이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토록 손수 밥상을 올리고 싶은 저 남자마저 나란 사람에게 솔직하지 않게 만든다. 늘 다른 남자를 보며 웃으면 안 된다는 둥, 친구들과 노래방에도 가면 안 되고 야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온통 이 세상에서 나는 절제의 대상이다. 어린아이도 아닌데 40이 넘은 여자인데 20대 초반에 서 있는 수처녀처럼 행동해야 한다. 앞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지워버리고 싶은 흐르지 않는 물, 고여있는 물로 썩어 문드러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차피 가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 세상 한구석에 골방에 꽁꽁 가둬놓든지 아니면 나를 자유스럽게 날개를 달아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속은 맑은 하늘을 그리워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하다. 머리 아프다. 그럴 때마다 판콜 A를 마신다. 약국에서 한 보따리씩 산 판콜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그런지도 모르고 내 앞에 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는 말을 크고 길게 한다. 남자가 통통한 낙지를 숟가락 위에 올려 입을 크게 벌리며 날름날름 받아삼킨다. 나를 못살게 하는 남자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낙지의 매끄러움을 생각한다. 밖에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했는가, 조약돌. 오늘은 왠지 더 예쁘네. 그 레이스가 살랑거리네. 요즘 좋은 일 있는가 봐. 키가 큰 남자는 걸쭉한 웃음을 웃으며 말을 걸었다.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딱 걸렸구나. 저 남자에게 얼마나 당해야 되나. 항상 두 사람이 함께 오는 40대 중반의 사내들은 아니 왜 사람이 왔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토록 살랑거리더니 이제 삐졌나? 늦게 왔다고 아무래도 삐졌나 보다. 얼굴에 만발의 웃음을 띠며 계속 말을 걸어오는 사내들. 저 수건을 좀 빨지 않았어. 올 때마다 저 수건은 저렇게 저 자리에 걸려있더라. 주인 언니가 속이 좋아서 잔소리 안 하지. 아니,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언니 같아.
사내들은 화장실을 가려고 지나가면서 나를 툭 친다. 사실 저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재미나게 이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언니도 없겠다. 이 키 크고 멋있는 사내들과 웃으며 떠들어댔을 텐데 내 남자가 나타나 나를 은근히 억압하고 있다. 남자는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으로 식은 낙지를 숟가락에 걷어올린다. 사내들은 어묵탕 한 사발과 부침이 한 판, 막걸리 한 되를 시켰다. 입을 꽉 다물며 열심히 막걸리를 갖다 주며 얼굴을 붉히는데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리 이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 고지식한 언니가 이제 얌전해야 한다는 교육을 한 건가? 이리저리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 입을 더 다물며 부치미를 붙이는데 언니가 요가를 끝낸 후 화장기 없는 얼굴로 비닐문을 밀며 살며시 미소를 짓는다. 언니가 가장 착해 보일 때가 요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다. 긴 머리는 뒤로 검은 고무줄로 묶었으며 검은 추리닝에 흰 셔츠를 입고 소녀처럼 웃는다. 사내들은 언니를 보며 아유, 어디 허리선 늘리러 요가 다녀오셨어요? 살 뺄 데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지금 저 아가가 삐져 있어요. 화가 났는지 말을 안 해요. 무슨 돌을 닦은 건가요? 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나의 남자를 보며 오셨어요? 가볍게 인사를 했다. 예. 대답을 무겁게 하며 앉아있는 남자를 언니는 바라보았다. 사내가 어째서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해요? 좀 마음 풀어서 저 젊은 아가에게 잘해줘요. 언니는 굳어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오늘은 내가 힘이 없어서 말을 걸지 마세요. 알았죠?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언니는 골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가게 안에 있는 남자들은 슬슬 꽁무니를 빼듯 나가버렸다. 길게 한숨을 쉰 나는 이제 이 광경을 보았던 남자에게 죽었다는 생각에 판콜레이를 마셨다. 언니는 이런 나의 심정을 알았는지 아무런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언니, 나는 이제 지랄이여. 저 영감한테 혼난다고. 그놈의 아저씨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와서 나에게 반말하며 농담을 걸어올 줄이야. 아휴, 갑갑해 죽겠네. 언니는 꽃무늬 치마에 분홍 리본이 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앞치마를 차면서 야, 너의 평상심으로 그대로 전해진 것뿐이지 않아. 네가 평소에 그렇게 웃고 그 아저씨들과 떠들다가 갑자기 얌전할 수 있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인상 박박 쓰면서 골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여자 일하는 곳에 나타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이 경우에 어긋난다는 생각 안 들어? 야단치거든 왜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구속하느냐 따져라. 그리고 그 남자들을 욕하거든 이렇게 말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우리 둘이에요. 그 남자들 가정 잘 지키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에 좋은 손님들이라고요. 언니는 내가 남자에게 얻어들을 꾸지람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듯했다. 퇴근 시간이라 머리를 풀면서 언니는 몰라서 그래요. 내 입장에 되보지 않아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인 양 말하는데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요. 누가 작은 년으로 살고 싶어서 사나요? 나도 정말 큰 년으로 살고 싶어요. 아저씨 마누라는 나이가 60인데 맨날 아저씨 옆에서 그림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물론 내 그림자는 아저씨, 마누라는 물론 나지만 그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고 모범 가정으로 산다고요. 그러면서 나만 혼내고요. 너무 부당해요. 언니, 사실은 올해가 13년째거든요. 숨어 사는 여자가 싫어졌어요. 밖에서 살고 싶어요. 떳떳하게 말이에요. 어제는 퇴근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사우나 앞에서 아저씨와 마누라를 만났어요. 얼마나 쪽팔리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언니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정서가
너 입장 이해하지만 너 그 나이에 할 일이 없어서 그 짜리몽땅한 할아버지 놀이객감으로 살아야 되겠니? 충주는 좁으니까 내가 그 사모님에게 구애바칠 거야. 조심해. 잠깐 불장난으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13년째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데 너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니? 나에게 욕해도 좋아.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사실 한참이나 어린 동생이니까, 내 남동생이랑 동갑이니까. 나를 많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정말 일 잘하고 애교 있고 얼굴이 예쁜데 왜 하필 저런 진드기 할아버지를 만나서 머리 아프게 판쿠레이를 먹어야 하니? 그 약에 중독되면 못 쓴다. 언니가 좋은데 중매해 줄 테니 오늘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야단치거든 같이 따지라고. 청춘을 돌려달라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등등. 여태껏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야단을 맞는다는 것, 이렇게 속 시원하게 혼나본다는 것이 참 오랜만이다. 언니에게 사사건건 있었던 작은 불만들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버렸다. 언니 말대로 당장 이 남자 앞에서 그동안 지은 죄가 아파서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먹은 판코레이가 산더미처럼 많은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가끔씩 오는 이 어지럼증을 해결해야 되니까. 긴 만남, 짧은 이별을 하자 해야지. 언니, 걱정 마. 언니가 중매해준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기타 치는 아저씨지, 시인 아저씨. 그런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싫어. 너무 털털하게 하고 다니잖아. 나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를 보면 그 자리에서 조약돌이네, 빗나가는 돌팔매질이네 하고 웃었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했거든. 전쟁터에서 갓 돌아온 폐잔병처럼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흰 구두가 이상하더만. 아무리 시를 잘 쓴다 해도, 기타를 잘 친다 해도 나는 그런 남자 싫어. 좀 깔끔한 사람이 좋아. 그리고 사실 기타 아저씨는 짠돌이잖아. 언니는 장미가 그려진 머그잔에 커피를 붓고 뜨거운 물을 많이 넣어 저으며 웃었다. 정서가, 너는 왜 그리 웃기냐? 그 기타 아저씨가 집이 세 채나 되고 연금도 있어. 아이들 둘 잘 가르쳤고 옷이 집에 가면 옷방에 가득 차 있어. 아주 멋쟁이라니까. 그렇게 멋을 부릴 뿐이지. 두둔하는 언니에게, 아니 그러면 언니는 혼자 사는 남자 방에 옷 있는 것까지 알아? 수상해. 언니가 내숭이라서 겉으로는 그 아저씨를 친구라 하면서 혹시... 언니는 커피를 마시며 큰 소리로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 아저씨는 정말 전생에 이 우동집과 인연이 있나 보다. 10년이 가깝도록 늘 만나는 남자친구이니. 아니 이제 가족처럼 되어버렸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나의 허물을 많이 두둔하더니 요즘 늙었는지 아주 순해졌단 말이야. 여자 복이 없어서 혼자 살게 됐지만 천성은 착한 사람이란다. 그 사람은 정말 여자 복이 많아서가 아니라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거야.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은 어려서 소설이나 시에 등장하는 문학작품 속에 들어있는 술집 아가씨나 다방 아가씨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해서 2번이나 그런 아가씨를 구제해 주려고 결혼을 했는데 저기에 적어있는 발작이란 시만 남기고 말았대. 이 집에는 군데군데 기타 아저씨의 시가 세월과 함께 익어갔다. 발작 25. 하나는 작부였고 하나는 레지였다. 둘 다 실패하긴 했지만 사랑이 망가진 것이 아니다. 또한 철학이 망한 것도 아니다. 누런 백로지에 붙어있는 시를 보며 그래 말쟁이들이라서 자신의 변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시인 아저씨는
마누라에게 무척이나 짜게 굴었을 것이다. 아마 마누라 먹는 것도 아까워했을지 모른다. 아니, 술 먹으면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나처럼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해서 도망갔을지 모른다. 내가 술 먹지 않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말 종류를 기타 아저씨가 술 먹으며 하기를 좋아하더니만 도망간 년은 오죽해서 갔겠는가. 아마 그 여자들은 판콜레이 약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야. 언니, 시인 아저씨는 내가 안 좋아해. 나랑 엮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있어. 퇴근 시간이야. 아마 우리 남자가 시인의 공원에서 나를 기다릴 거야. 분명 말고 문을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욕을 하든가 아니면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대들든가 할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거울 안에 들어있는 한 여자는 머리를 풀고 있다. 나는 이렇게 풀어헤친 머리가 좋다. 사람에게 숨어 사는 여자가 된 후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솔직히 나는 머리를 묶는 것 싫어한다. 내 얼굴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인 여자는 나에게 은근히 머리를 틀어올리기를 바란 눈치다. 내가 화장을 지우면 지금의 얼굴과 다르게 보이듯 머리를 올리면 정말 어울리지 않게 느끼기 때문이다.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는 내 나이를 감추고 내 생활을 감추기에 잘 어울린다. 사실 내 긴 머리를 내 죽은 남편이 무척이나 좋아했다. 미석 아버지가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시인의 공원에서 기다리는 남자를 위해 머리를 풀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석 아버지가 죽던 날 밤에는 목련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하얗게 핀 꽃들이 툭툭 하고 뜰 안에 떨어질 때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밤은 잠을 편히 잘 자고 있어. 상우 아들 100일이라서 친구들과 만나 한잔하다 보면 늦어질 것 같아. 전화 기다리지 말고 울 아들이랑 잘 자야 해. 남편은 여느 때와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무 걱정 없이 푹 잠을 자면 된다는 생각만 들었다. 남편은 늘 내 곁에 있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따라 졸음이 나른하게 내 몸을 감싸오면서 뜰 안에 떨어지는 목련이 힘없이 푹푹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살 난 아들은 보채지 않고 먼저 잠이 들었고 29의 나는 그냥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리 집을 들어오려고 했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는 우리 집 문을 꼭꼭 잠갔다. 하얀 옷의 여자는 담을 뛰어넘어 목련이 피어있는 뜰 안에 서 있었다. 나는 우리 집 방문을 잠그고 유리창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흰 목련이 피어있는 뜰 안에 그 여자는 우리 방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불안에 쌓인 기분에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손으로 전화를 잡았을 때부터 등 뒤에 땀이 좌르르 흘렀다. 어둠 속에 전해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여보세요, 민석 씨네 집이죠? 여기 서울병원인데요. 빨리 와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뭐라고요? 미석이 아빠가 맞아요? 어때요? 얼마나 다쳤냐고요? 가슴이,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쫙 빠져나갔다. 보호자 되시지요? 와서 보면 압니다. 가물거리는 미석이 아빠, 내 남편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는 예감이 왔다. 이제 갓 첫돌을 지낸 미석이를 부둥켜 안고 멍하니 있었다. 툭툭 떨어지는 저놈의 흰 목련 지는 소리와 함께 힘없이 가라앉은 미석 아빠를 부둥켜 안고 내내 목이 쉬도록 울었다. 왜 죽었냐고. 나를 놔두고 미석이를 놔두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먼저 죽어야 했냐고. 응? 말을 해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말없이 입을 다물어버린 그가 미웠다. 함께 눈을 감아버릴 수 있다면, 죽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영상해 보았다. 도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 주인공 어깨 위에 죽은 남자의 영혼이 애워싼다. 흙범벅이 된 손놀림과 전율처럼 전해오는 죽은 남자의 영혼이 여자 주인공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본다. 그곳에서 흐르는 영화 음악 소리가 들렸고 그 죽은 남자의 숨소리가 전해오는 것을 느꼈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 내가 살아서 이별이 있을 거라는 예감을 할 수 없었다. 지금 그 영화 장면처럼 그가 허공에서 날아와 미석이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 그를 붙들고 싶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나를 놔두고 혼자 갈 수 있냐고. 미석 아빠, 나랑 함께 가자.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러보지만 메아리만 되어 돌아올 뿐이다. 미석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젖을 달라 부채는 미석을 안고 어쩌란 말인가. 삶의 의욕 같은 것은 사치였다. 슬픔마저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시어머니의 억지는 더욱더 힘들게 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앞세우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럴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손자를 놓고 떠나라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다. 주변에서 우리 미석을 키워줄 사람은 없었는데 나를 보며 억지를 부리느라 투정을 하기 시작했다. 어린 미석을 잠재우고 슬며시 집을 빠져나와 어느 포장마차를 찾았다. 그때 소주 한 병과 미석이 아빠랑 즐겨 먹었던 닭똥집을 시켜놓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흰 담배 연기를 보며 주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 했더니 새파란 새댁이 남새스럽게 무슨 담배까지 피워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편과 함께 와서 술 한잔하면서 풀지. 혼자 그러면 못 써. 평소에 남편과 함께 다녔던 포장마차 주인 여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담배 한 개비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주었다. 처음으로 태워보는 담배 연기. 술과 담배가 아니면 버틸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다.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느 인쇄소에 격리로 취직했다가 5살이나 더 먹은 미석 아빠를 만났다. 결혼으로 가는 운명은 어느 누가 회방을 놓아 될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대학 나온 아들이 앞으로 정식 교수가 될 아들을 가방끈이 짧은 촌여자랑 결혼시킬 수 없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말렸는데, 그리고 내 팔자가 무척 세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때 그냥 미석 아빠를 놓아줄 것을 후회해 보았자 소용없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아빠를 꼭 빼닮은 내 아들 미석이 모두 안고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서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 무작정 충주로 내려왔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 충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 마을 친구가 이곳으로 시집 와서 살아도 안 되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무인도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으며 이 어린아이를 위해 사는 거야. 이 목숨을 바칠 거야. 나를 모르는 이곳에 뿌리를 내려서 이 아이에게 싹을 키워봐야지.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온 모자는 기차역 근처 봉방동 여관방에 아이를 내려놓고 처량하게 앉아 젖을 물렸다. 술과 담배가 섞여서 아이 입으로 들어갈 것 같았다. 젖을 물리며 잘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했지만 이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했다.
아직 30이 안 된 29에 아이에게 우유와 밥을 먹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기저귀 가방 속에 움켜온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월세방을 구했으며 아이를 업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다. 다행히 광고지를 보고 어느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만 사는 큰 집에 간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모자가 가서 하루 종일 할아버지 말벗도 되어주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 별로 오가지 않은 집이라 청소며 빨래, 할아버지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지병으로 시달려온 분이었다. 마음이 좋아서 우리 아들을 참 예뻐해 주었다.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 되어 점점 나의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30이 된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그 집에서 나와서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며 식당 일을 하게 되었다. 오줌똥을 잘 가리지 못한 어린 것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른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또 우리를 살벌하게 만들었다.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 부엌일은 살아남기 위해 입을 악물어야만 했다. 30 초반에 나이든 식당 아줌마들과 섞여 해나무 가든에서 일을 하는데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아줌마들과의 심리관계였다. 한 사람이 퇴근하면 그 사람 흉을 보다가 또 같이 흉 본 사람이 퇴근한 후 또 그 사람을 흉을 본다. 접시가 와르르 깨지는 기분이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 나에게 아줌마들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설거지와 잔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김양아, 이리 좀 와봐라. 젖은 앞치마를 툭툭 털며 주인 아줌마가 서 있는 카운터에 갔더니 이 집에 사정이 있어서 이제부터 네가 홀 일을 좀 맡아서 해줘야겠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싶지 않은 심정이어서 사장님, 저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제일 편한데요. 아니야. 너는 아직 나이가 있어서 조금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낫겠어. 너도 아이랑 힘들잖아. 뭐 하려고 억지로 힘든 부엌 일만 고집하냐? 그냥 홀 일은 손님 비유 맞추며 팁도 생기니 괜찮단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닌 타인의 부추김을 통해 인생의 빗나간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보다. 사실 난들 15년이나 더 먹은 남자와 불륜을 이루리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보낸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홀 안에 접대부가 되어버린 나.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는 무릎 위에 올라 있었다. 손님들은 나를 김양이라 불렀고 내 긴 머리에 탐을 냈으며 손을 잡고 끌어안기도 했다. 저항하지 않으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다시 담배를 피웠다. 괜찮은 손님이 오면 주인 아줌마는 나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사르르 술기운에 다리가 흔들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술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다. 담배는 나의 숨막힘을 뚫어주었다. 그 시절에 요리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이 집에 꽤나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졌다. 슬그머니 요리상에 올려있는 죽은 조기처럼 나는 술에 절여 있으면 월급보다 팁이 더 많아서 꽤나 배를 불리고 있었다. 내 아들을 위해 나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 터지게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엌 아줌마들에게 흉을 잡혀서 입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 나를 따르는 남자들만 상대하면 나는 부자가 되어갈 것만 같았다.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추어주고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버린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왜 나만 정직하게 순정 지키면서 잘 살아야 되냐고. 누구를 위해 진실해야 되냐고. 힘들게 사는 월세방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말이야. 충주에서 아이랑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아들을 어쩜 시어머니가 데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남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보다 더 비중이 컸다. 이곳으로 오기까지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삶이기를 바랐던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다. 월세방에서 해방하고 싶었던 욕심이 대단했던 시절에 해나무 가든에 손님으로 온 지금의 남자를 만난 것이다. 서울에서 사업차 내려와 있다는 남자는 말이 별로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40대 중반이라서 그랬을까. 남자는 머리가 크고 키가 작달막해서 사람들이 조선무 아저씨라는 말을 했다. 남자는 나에게 짓궂게 하지 않았으면서 갈 때마다 수고한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솔직히 그 시절에 제일 많은 액수인 20만 원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때는 키가 작은 것, 머리가 약간 크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서 꽤나 괜찮아 보였다. 그 남자와 나는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잘해준다는 것에 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찮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주인 아줌마에게서 들은 후 관심을 갖고 내 아들 걱정까지 해주었다. 긴 세월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결혼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났다. 아주 순수한 정으로 맺어진 사이도 하늘이 갈라놓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계산적인 만남, 나와 아들을 월세방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에게 사랑을 계획대로 시작한다 한들 무엇이 잘못인가? 그것이 꼭 가식인가?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남자와 내가 만나면 가슴에 불이 당겨지고 그 불 속에 서로 몸과 마음을 태워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불륜이라 칭하며 비방할 수 있을까? 부엌의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귀와 눈을 감기로 했다. 남편은 죽었고 아들과 살아야 하는데 나는 아직 젊어서 남자가 필요한데, 아니 더 솔직히 남자의 벽이 필요한데 유부남이란 이유로 꼭 내가 천하의 몹쓸년이 되어 지탄을 받아야 하나.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작은 연립을 사주었다. 그 다음 날 해나무가 든 일을 접었다.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살아야 하므로 다시 휘파람 회관 주방에 취직했다. 내가 취직한 주방은 사람의 출입이 없었다. 그 사장과 남자가 친한 사이였으므로 남자는 주방을 출입할 수 있었다. 주방 참모는 50이 훌쩍 넘은 나이든 아줌마였고 나는 그 안에서 참모를 도와주는 아줌마로 취직이 된 것이다. 눈 떠서 출근하면 꼼짝없이 주방에 갇혀 있다가 퇴근하면 남자를 만나지 않으며 집에 있어야 했다. 처음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속이 부러웠던 시간들이 많아서 그 남자의 틀에 갇힌다는 것이 행복했다.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관심을 보여준 남자가 참 고마웠다. 휘파람 회관 작은 부엌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렸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 실감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퇴근 시간에 차를 대기하고 있었고 아줌마들과 가끔 가는 노래방을 차단시켰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와 함께 가야 한다. 가기 싫어도 가고 싶어도 의무적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어 남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남자가 좋아하는 흘러간 노래를 억지로 불러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춤추며 노래하다가 늘 내 남편이 생각난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남자는 그것을 눈치챘는지 그 노래를 못하게 금지곡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남자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용돈을 주며 옷을 사주고 아들 먹을거리를 사준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 그 휘파람 회고한 주방에 갇혀 나랑 나이 드신 아줌마랑 5년이란 세월을 살았다. 크게 답답해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머리가 아파서 판콜레이를 먹기 시작했다. 나랑 살았던 남편보다 몇 배를 더 함께한 남자를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 휘파람 회관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잘 짜진 감옥임이 틀림없었다. 그 휘파람 회관에 불경기를 탄다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그 회관이 문을 닫지 않았는데도 나이든 아줌마와 함께 쫓겨났다. 이유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그 후 다른 주방장과 참모를 채용했다. 이렇게 실업자가 되어 며칠을 집에 있는데 멍롱했다. 남자는 어느 세월에 나를 감시하는 감시용 카메라가 되어 있었다. 슈퍼에 간다든지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보고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집에 있는 동안 남자를 따돌리기 위해 궁리를 했다. 해나무 식당 다닐 때 함께 홀 접대를 맡았던 윤양이 삐삐 아줌마로 다녔는데 그곳에 한몫 끼어보기로 했다. 긴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와 나풀대는 치마를 입었다. 1시간에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도 3만 원인데 직업을 바꿔볼까 생각했다. 손님과 노래하다가 손님의 손이 온몸을 더듬으며 또한 옷을 벗기를 강요했다. 윤양은 40이 넘었는데도 실제로 대담하게 옷을 벗어던지며 춤을 추었다. 이러다가 남자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 앞에서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을 만났다. 달빛에 서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내 남자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 남자는 노하여 소리를 질러대며 호령을 쳤다. 갑갑해서 집에서 살 수 없었다. 남자가 행복한 우동가게에서 주방 아줌마를 구하니 한번 가보자는 것이다. 화재라는 광고지에 가족처럼 지내실 분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고 다른 집보다 근무 시간이 2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나를 차에 태워 시인의 공원 앞에서 내려주고 면접을 보고 오라 하였다. 조신하게 행동하라는 남자의 잔소리를 들으며 비닐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젊은 새댁이 있었다. 주인 아줌마는 요가를 갔으며 아는 동생인데 잠깐 가게를 봐주는 거란다. 어리둥절한 가게에서 정신이 없었다. 머리가 아팠다. 더덕더덕 붙어있는 종이 조각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듯했다. 한참을 기다리니 주인 여자가 들어왔다. 젊은 새댁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취직하려고 온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려서인지 녹차 2잔을 타서 마주 앉았다. 이렇게 젊고 예쁜 새댁이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주인 아줌마가 언니처럼 느껴지기 전까지는 무척 어렵게 와닿았다. 전화번호와 나이 등을 적어놓고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퇴짜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미련이 나를 잡아당겼다. 할 말이 많아서 사람들이 토해놓고 간 낙서들은 나를 잡아끌기 시작했다. 처녀 시절 인쇄소 근무할 때 내 몸에 늘 묻어있던 잉크 냄새가 흥건하게 배어있는 듯한 곳이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나에게 남자는 이 집 주인이 얌전한 사람이라 소문이 났으니 이곳에 근무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남자의 이야기는 모두가 한결같이 얌전한 여자여야 한다는 말을 한다. 항상 바람을 피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깔려있다. 기다려보아도 예감대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일하고 싶다는 전화를 한 번 더 했으나 주인 아줌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와 상의해서 순댓집 부엌에 취직을 해서 날마다 곱창에서 돼지똥을 꺼낸 후 깨끗하게 씻는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온몸 안으로 들어오는 돼지똥 냄새가 진동했다. 종일토록 돼지 창자 속에서 배설물을 집어내는 일에 재미가 없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월급을 타는 날 난 모를 목소리에 전화가 왔다. 행복한 우동가게 아줌마 전화였다.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나는 그 자리에서 순댓국집을 그만두었다. 남자와 상의 없이 나는 행복한 우동가게로 달려와 취직한 것이다. 그때 기타 치는 시인 아저씨는 나를 조약돌이라는 애칭을 지어주었다. 매끌매끌한 조약돌이 언제 빗나갈지 모른다는 말을 해서 약간 불길한 예감을 받았으나 정신 나간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몹시 초라해 보인 기타 아저씨랑 만남은 첫날 이루어졌으며 언니가 출근하지 않는 아침 시간에 꼭 마주치게 되었다. 남자는 언니가 나오지 않는 시간과 요가 가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스스럼 없이 나타났다. 기타 아저씨와 날이 갈수록 친해졌으나 우리 남자랑 부딪힐까 봐 여간 신경이 쓰인 것이 아니었다. 하루는 퇴근 시간에 시인의 공원에서 남자가 차를 대고 기다리는 줄 몰랐기 때문에 기타 아저씨랑 장난을 치다가 팔짱을 끼고 나가려 하는 것을 언니가 말려서 문 앞에서 풀었더니 느티나무 아래 어디서 본 듯한 남자가 비닐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기겁을 한 적이 있다. 주인 언니는 남의 유부남과 숨은 꽃으로 살아서 뭐하냐. 그 구속은 너를 판코레이나 먹게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와야 한다는 말을 늘 했다. 그리고 어쩜 혼자 사는 시인 아저씨랑 인연을 맺으며 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 떳떳한 생활을 하라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곁들인다. 사실 언니 말을 들으면 금방이라도 시원한 탈출을 할 것 같지만 막상 남자 앞에서는 언니의 조언이 미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언니네 집에 와서 바로 그날 남자가 언니 앞에 인사를 했다. 무슨 자랑이나 된 것처럼 나의 보호자로 나타나 언니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지만 언니는 우리 남자를 좋아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내 남자가 아무리 낙지덮밥을 많이 팔아주어도 언니는 다정한 눈빛 한 번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집에서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다. 언제나 내 남자는 주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근무를 하지 말라는 식이었으니까. 올 것이 온 것이었다. 이 집에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를 들면서 왜 그들이 너에게 반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했으면 너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잘 따지는 남자는 시인의 공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무슨 질긴 인연이기에 이 남자의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면서 잔소리를 들어야 할까? 주인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덤벼버릴까? 정말 헤어져 버릴까? 내가 저 노인네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저 남자가 하루아침에 죽기라도 해버리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억울할 것 같아진다.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짓이지만 뭔가 인생에 손해를 많이 보게 하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 물론 주인 언니의 말이 그동안 나에게 닫혔던 가슴을 열어주었는지 모른다.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을 알아듣는 것처럼 느티나무가 살랑살랑 고개를 흔든다. 이곳에 있는 나무들이 저 우동집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듣는다는 언니의 말처럼 정말
저 사람과의 나의 불륜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남편이 죽고 이 세상에 부당함을 느꼈기에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이 오지는 않았다. 15년이 위인 남자의 아내보다 늘 내가 더 젊고 예쁜 여자며 나를 더 남자가 좋아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다. 그런데 가슴에 이렇게 허전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시인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곁에 앉아 남자의 눈을 보며 담배를 한 갭이 피웠다. 하늘로 나는 담배 연기가 내 답답함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일 뿐 이 속에 썩어 문드러진 이 찌꺼기가 나가지는 못함을 호소하고 싶다. 남자는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한다. 하늘을 보며 딴 생각을 해본다. 아주 멍하게 남자를 쳐다본다. 뭔가 잘못 얽힌 우리 만남에 돌팔매질을 하고 싶어진다. 내일이면 언니에게 사람을 구하라 라는 말이며 그 집에 다니는 남자들이 왜 너에게 장난을 걸어야 하느냐는 둥, 반말을 하느냐는 둥, 어떻게 했기에 남자들이 웃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느냐, 또 주인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왜 그리 교만한지 자존심 상해서 그 집에 드나들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해댄다. 느티나무는 하늘에서 살랑살랑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지만 끝내 말대꾸를 못하고 말았다. 남자의 앞에서 2시간이 지난 후 언니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나를 혼란하게 만든 이상한 우동집을 이 남자의 말대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자를 사랑한 세월이 모두 추억이 아니라 죄악으로 옥죄는 이상한 언니가 무섭게 느껴졌다. 그리고 겁나게 나만 보면 머리를 흔들어대는 느티나무 모두 나를 어지럽게 한다. 행복한 우동가게를 택해야 하느냐, 내 남자를 택해야 하느냐. 이런 귀로에 서서 일단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언니에게 나를 놔달라 윽박지른다. 언니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우리 집을 그만둘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한다. 가슴이 아리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정말 언니 말대로 하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식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걸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었을까? 언니랑 우동집 끝날 때까지 함께 살고 싶다던 말 정말 진실이었는데 내 이야기만 언니가 들어주고 나에게 답을 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 남자와 헤어지라는 답을 내린 언니 곁에서 견딜 수 없는 고뇌가 있었다. 잠시 나는 쉬고 싶다. 나이 먹은 남자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주인 언니의 정직한 표정을 떠나 아들과 함께 먼 여행을 가고 싶다. 내 남편의 묘에 가서 실컷 울어버리고 싶다. 울고 싶어도 못 울었던 나. 속에 들어있는 진한 액체를 뽑아내고 깊은 잠을 푹 자고 싶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고 싶다. 고단한 나의 삶이 결론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모두가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말하고 싶다.